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그렇게 빠진 이유는 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네. 근데 여기다 대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살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살 사람이 지속 그 점에서 좀 되게 회의죠. 실제로 지금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거래가 더 줄 겁니다. 근원적으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최근 2달간요,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6조 원, 7조 원 이렇게 증가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재테크, 셀코TV 재테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일단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네. 일종의 독립 리서치 회사잖아요. 네. 그래서 광순의 복덕방 하니까 뭐 수수료 싸게 해주냐 이러시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부동산 시장 네. 이렇게 전망하고 그런 보고서를 내는데, 그동안 메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메일 보내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갖고 사실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네. 이제는 홈페이지에 오셔서 네. 회원 가입하시면 무료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광순의 복덕방을 만날 수가 있겠네요. 더 쉬워졌죠. 그렇죠. 네. 네. 셀코 TV 구독자 여러분도 네. 많이 오셔서 이렇게 방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전날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가 중단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올해 상반기에 시장에 수요가 많이 증가했어요. 네. 두 가지 원인이었는데, 하나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이 나타났고, 네.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주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특례 보금자리 론 등을 통해서 네. 뭐 무주택자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특례를 줬죠. DSR 규제도 안 받고 네. 좀 저리로 대출을 해줬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또 집을 사고 또 집값이 또 오르고 네. 또 과열되니까 네. 정부에서 좀 부담을 느낀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게 지속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표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도 요즘에 집값이 꿈틀꿈틀대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럼요. 또 하나, 네. 50년 만기, 네. 장기간에 걸쳐서 갚는 거니까 일단 대출 바꿔보자. 네. 이런 수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많이 심하던데. 일단 지금 시장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 네. 그리고 금리가 높은 상황 속에서, 이게 금리가 낮아진 게 아니고 금리가 높은데 네. 대출 기간을 연장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될 이자는 총액은 사실 엄청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그냥 지금 순간에 원리금 상환 금액이 적어지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대출 받아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사실 또 시장 불안 요인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 여쭤보시겠지만, 근원적으로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문제점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에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네. 얘기 늘 들어왔었는데 그렇죠. 이 와중에 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면 그렇죠.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심지어 최근 2달간요. 네.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6조 원, 7조 원 이렇게 증가했어요. 역대 최고치 수준인데,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변화가 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서 지금 좀 꿈틀꿈틀하는 게 이렇게 빌린 돈으로 집을 산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은 집 사는 주체가 네. 무주택자분들이 많아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에 투자자와 투기하는 투자자들이 들어오면 대출을 안 받고 삽니다. 전세 끼고 돈이 사니까. 있으니까. 아니, 전세 전세 끼고. 끼고 사니까. 전세 끼고 살 때는 대출을 안 해줘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수요자들이 들어와서 거래가 되는데 대출도 동반해서 빠르게 증가한다는 건 뭐냐면 무주택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대출 규제 완화가 영향을 좀 줬죠. 우리가 아파트값 얘기하고 이럴 때 네. 분양시장 보고 경매시장 보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지금 경매시장에 경매 건수가 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미 경매 개시 건수를 보면 네. 한 9,800건 정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있거든요. 8월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같은 8월 대비해서 네. 80%가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율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게 높으면 이제 집값이 괜찮게 올라간다 뭐 이런 조짐이라고 그러는데
낙찰가율도 높아지지 않았나요? 낙찰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제 경매 건수 자체가 증가하니까 이제 낙찰가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아, 물건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그럼 경매에 물건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 약간 지금 혼동스러운 거예요. 가격은 오른다고 하고 뭐 규제는 한다고 그러지 갑자기 또 어느 쪽에서는 경매도 많아지지. 그래서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늘 얘기해왔던 건설사들이 과연 건실한 것이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부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최근에 부도도 많이 나고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뭐 위기도 사실 있는 거죠. 네. 지금 사실 말씀 들어보면 좀 겁나거든요. 가계부채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건설사 흔들리고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가계부채는 뭐 아나운서님이 항상 우리가 말하잖아요. 가계부채 높다. 맨날 그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네. 조금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의 위험한 건 왜 위험하냐면 속도 때문입니다. 아, 너무 빨랐어요. 가계부채가. 절대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빨랐어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을 보면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가장 많이 속도가 빨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문제가 생긴 네. 이유도 그 속도에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어. 너무 빨랐습니다. 아니 지금 중국 얘기하셔서 그런데 중국 얘기하니까 더 겁나는 게요. 네. 지금 중국은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다. 부동산 위기론이 나오고 또 건설사 막 부도나고 막 이런 거 우리가 보잖아요. 네. 근데 속도가 중국하고 같이 갔다. 네. 근데 돈 빌려서 집 산 거거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게 어디다 투자해서 뭐 기업이 발전하고 이게 아니었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은 조금 우리나라하고 다른 측면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속도는 빨라서 위험은 커졌는데 절대 수준은 낮아요. 그건 뭐냐면 가계부채 비율이요. GDP 대비해서 7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들한테 집 사라는 정책이 나올 거예요. 이미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렇게 하면 개인들이 집을 사주면 사실 이 문제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문제가 쉽게 말하면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한국은 속도도 빨랐고 네. 비율도 높아요.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거의 11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현격하게 차이 나죠. 네. 70%하고 110%.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서 더 빚을 내서 집을 사줄 수 있을까? 가계가? 이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50년 상환하는 그 대출 상품이 나오고 이러는 거 보면 이런 거 받아서 집을 사도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 집값이 과도하게 비싸고 내 능력 대비해서 지금 규제 안 받고 대출을 더 해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만기를 연장해 준다. 그래서 내 능력 대비해서 과도하게 대출을 일으키는 거니까 사실 위험한 거죠. 이게 떨어지면 위험한데 네. 이게 내가 산 가격보다 올라가면 아 그때 잘 샀다. 그렇죠. 그리고 대출금 갚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 네. 이 집값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집값이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수요 측면에서 보자고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라는 게 결국엔 가격이 계속 오르기엔 누군가 계속 사줘야 되잖아요. 네. 그 사주는 주체는 가게여야 해요. 네. 그래서 가격 우리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격이 엄청나게 빠지거든요. 30~40%가 빠진 지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빠진 이유는 사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살 사람이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서 다시 올랐어요. 올랐죠. 근데 이렇게 살 사람이 지속 있느냐. 그 점에서 저는 되게 회의적이다. 아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집을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 네. 집이 없던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집값이 오를 때는 네. 투기 수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집이 하나 있는데 두 채 사는 사람, 두 채 있는데 세 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투자 목적으로 사야 집이 막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런 수요는 없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무주택자분들은 대출 규제 완화했을 때 빨리 사야지라는 마음이고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요. 투자 수요는 줄고 있고 투자해 놓은 분들은 집을 팔고 싶어요. 왜일까요? 그 떨어진다고 보니까 그렇죠. 네. 선수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근데 지금 보면 그 급매로 내놨던 게 네. 급급매가 사라지고 급매 정도는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요게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른 가격이 다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팔려서 네. 야 이게 다시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사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량이 다시 줄기 시작해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네. 겨울 찬바람 불수록 거래가 덜 줄 겁니다. 그럼 또 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또 떨어지니까 또 사람들 불안해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네. 일단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어. 그렇죠? 이게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인데 어. 5월 4만 건에서 3만 9천 건, 3만 6천 건을 줄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준다는 건 첫 번째 신호는 뭐냐면 이 가격이 오르니까 수요가 줄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빠지면 사지만 가격이 오르면 다시 못 삽니다.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도 잘 어렵잖아요. 조금씩 어려워지잖아요. 이렇게 거래량이 준다는 건 수요가 감소한다는 건데 네. 흥미로운 현상은 이거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인데요. 네. 7만 3천 건이고 오늘 조회해 보니까 7만 4,500건이 넘어가고 있어요. 역대 최고 물량이에요. 이 통계 수치가 나온 이후로. 그러니까 뭐냐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매물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게 수요 공급인데 네. 매도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공급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 수요가 줄고 있으니까 그러면 집값이 빠지겠죠.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데 당장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건 내놓을 때 내 집은 싸게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근데 일단 호가를 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전체 지수라든가 호가가 올라가는 이유예요. 근데 거래는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안 되다가 급한 사람이 한두 명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가격을 낮추면서 팔게 되겠죠. 안 그렇죠. 팔리면.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의 하락이 또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걸 충격이라고 본다면 뭐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충격이지만 떨어지는 것도 충격이니까. 근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떨어지다 보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일본식의 장기적인 침체로 가는 거 아닌가 부동산 시장도 이런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모르는 일이다. 전 장기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장기에는 다 죽고 없는데 왜 장기가 없잖아.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이게 여러분들 너무 장기 걱정해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여보 집 사야 돼? 그러면 지금 출산율이 0.7%고 경제 성장률이 1%대 간다고 하고 인구 감소하고 있는데 당신 그 집 살 마음이 생겨?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한 10년은 봐야 될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딱 5년만 보시면 돼요. 5년만. 3년, 5년. 제가 이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집값 떨어질 때 뭐 인구가 감소합니다. 집 안 살래요. 이러시면 안 된다. 그건 모르는 일이다. 생각해보세요. 아까 출산율도 말씀드렸지만 0.7명이라고 저출산이라고 하잖아요. 0.9명 됐을 때도 저출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0.9명은 고출산이에요.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장기 전망하지 마시라. 틀릴 수도 있다. 지금 저 대표님하고 오랜만에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불안하기도 하면서 지금 이게 저 부동산이 어디로 갈까? 저는 지금 약간 꿈틀거리니까 다시 이제 꿈틀하면서 우상향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잠깐 얘기 나눴는데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자,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